2025년 6월 24일 문화도시 아고라 원주 민회에서 주최하는 알쓸 원장 저희 생명협동분과에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 분과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성 인권의 존중을 주창한 성리학자 임윤지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임윤지당은 조선 후기 영정조 때에 살았던 유학자로 일평생 유교 견정과 성리학을 연구하여 우주자연과 인간에 대한 심오한 원리를 체득하고 부단한 수양과 도덕적 실천으로 높은 인격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연구하고 체득한 것을 윤지당 요고라는 문집으로 남겼습니다. 윤지당은 19세에 원주의 선비 신광요와 결혼하면서 원주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당 최종민 위원께서 준비한 임윤지당 선양관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지당 이동희 위원님의 임윤지당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선당 김선임 위원님의 임윤지당 및 조선시대 여성 사상과 비교 분석, 현당 이재현 위원님의 임윤지당의 여성 사상과 현대적 의미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눈치를 좀 채신 분이 계실까요? 제가 위원님 소개하는데 저희가 다 홀을 담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이번 발표 준비하면서 그 홀을 담으로 좀 포기를 해서 홀을 한번 지어봤어요. 어때요? 재미없나? 헌당입니다. 저는 허당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황도근 위원장님께서 질문 및 종합 토론 시간을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청주 옥화 출신인 임윤지당. 그녀는 조선시대 6대 성리학자 중 한 명인 농문 임성주의 동생이었는데요. 총명했던 여동생을 기특히 여긴 임성주는 동생에게 윤지당이라는 당호를 지어줍니다. 그만큼 어린 시절부터 글 공부를 좋아했던 임윤지당. 18살이 되던 해 원주의 선비 신광유와 혼인을 하면서 원주와의 기나긴 인연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시집 온 이후 임윤지당이 50여 년을 보낸 원주시 동산동에 가면 임윤지당 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임성주가 동생에게 보낸 편지 속에 봉천구석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때의 봉천이 봉천내를 말하고 구석은 이곳에 자리한 거북바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300여 년 전 그녀가 이 거북바위 옆에서 살았었다는 문헌상의 기록이 남아있는 건데요. 임윤지당이 머물던 봉천구석을 거닐면서 그때의 흔적들을 찾아봅니다. 이곳은 예전에 임윤지당이 살던 곳인데요. 지금은 이 골목길에 임윤지당과 관련된 벽화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와서 이 길을 걸으니까요. 왠지 어딘가에서 임윤지당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윤지당 선생님은 풍천 임씨이고 아버지는 노은 임적이라고 함흥판관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파평윤씨이시고 이 윤지당 선생님의 형제가 오빠 3분, 남동생 2, 그리고 위로 언니가 한 분 계시고 윤지당 선생님까지 7분인데 그 중에서 요 한 가족 중에서 책을 남기신 분이 5분이나 되십니다. 이제 그 아버지의 노은집, 둘째 오빠의 농문집, 셋째 오빠의 청천자고, 그리고 윤지당 부고, 막내 동생의 우로집이라는 책이 남겨져 있어서 그냥 유추해봐도 일반적인 가정이 아닌 대대로 학문에 아주 지대한
공이 있으신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요거는 이제 윤지당 선생님의 이제 그 가계도로 아버지서부터 이제 막내 동생까지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윤지당 유고가 남아 있는데 이 윤지당 유고는 윤지당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3년 뒤에 시동생과 막내 동생이 남아 있는 유고를 정리해서 원래는 이보다 더 많이 남아 있었지만 뭐 약간 중복되었거나 또 이런 것들은 빼고 이래서 35편으로 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인물론이에요. 그 중국의 훌륭하신 분들을 그 11분에 대한 인물론과 또 송씨 부인댁 또 그 최씨와 홍씨 모녀라는 이 전기가 이제 2편이 있고 요 옆에 그림은 예약에 관한 그 그림이고 그 글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문 2편이 있는 게 남편이 시작한 시경의 필사를 마치고 또 남편이 시작한 초사의 필사를 마치고라는 이제 발문 2편이 있고 가장 유명하고 또 윤지당 선생님을 대표할 수 있는 논설 6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잠언이 4편, 명문이 3편 있습니다. 이거는 스스로 본인을 끝없이 수행하고 또 경계하고 마음을 다잡는 그런 글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청평명이라고 해서 지금도 이제 그 충청도에서는 그 유림들이나 그 지역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내려오고 있고 또 뜻이 아주 훌륭해서 지금까지도 이것을 이야기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찬이 1편 있고 제문은 제일 큰 오라버니께 올린 제문,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오라버니께 올린 제문이 있고 마지막 제문은 아들이 죽었을 때 올린 제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아들이 죽었을 때는 윤지당 선생님께서 40이 넘어서 큰 시동생의 아들을 입양을 해서 자기 아들로 키웠거든요. 그래서 윤지당 선생님은 아들을 잘 키우고 또 나의 이런 모든 뜻을 아들에게 잘 전해서 아들이 그 뒤를 이어서 이런 것들을 해주길 바랐고 윤지당 선생님께서 쓰신 이런 글들이 남겨지기를 원했는데 아들이 더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비통한 심정을 글로 써놓은 걸 보면은 너무 이게 기가 막히고 진짜 어떻게 그 슬픔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거의 눈이 멀었다고 해요. 갑자기 그 윤지당 선생님이 남기신 글에 보면 을사년 가을 어느 날에 이제 추워질 때인데 아들이 마당을 서성이다가 어머니가 아직 주무시지 않는 것 같아서 방으로 들어와서 어머니 춥지는 않으십니까? 하고 자리 밑에 손을 이렇게 넣었는데 괜찮다. 그런데 저기 책상 아래 둔 보자기를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보자기를 가지고 오니까 거기서 커다란 두루마리가 나왔다고 해요. 그 윤지당 선생님께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도 이제 이른에 가까워서 언제 죽을지 모를 나이다. 뭐 내가 이거를 잘 쓰거나 훌륭해서 후세에 남길 만한 글은 못 되지만 그래도 이 또한 이게 장독이나 덮는 종이로 쓰여진다면 그 또한 애석할 일이니 이것을 잘 필사해서 막내 외삼촌한테 한부 드리고 잘 간직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아들한테 그 두루마리를 넘겨줬어요. 근데 아들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지당 선생님이 본인의 글을 남기고 싶어 한 꿈도 없어지고 아들을 한때 태산같이 믿었던 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그 심정이 기가 막혔겠어요. 그때 그 윤지당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환과 고독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네 가지 그 슬픔이 한 가지만 있어도 슬플 것인데 나에게는 이 네 가지가 다 있으니 이런 완악한 목숨이 어디 있겠느냐. 하늘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더 수양하고 더 나의 마음을 다져서 하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걸 거스르지 않고 순리대로 살아서 내 목숨이 얼른 끊어지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한 편 남겼는데 문집 초를 베껴 지게로 보내며 요거는 그 이제 윤주당 선생님께서 아들이 없어서 소조카를 시켜서 이 자기의 글을 막내 동생한테 보낼 때 이제 하신 말씀인데 나는 어려서부터 성례 학문이 있음을 알았다. 조금 자라서는 고기 맛이 입을 즐겁게 하듯이 학문을 좋아하여 그만두려 해도 할 수 없었다. 이에 감히 안여자의 분수에 구애받지 않고 경전에 기록된 것과 성현의 교훈을 마음을 다해 탐구했다. 수십 년이 지나자 조금 말을 할 만한 식견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아주 겸양해서 하신 말씀인데 사실은 이게 유고의 서문에 해당하는 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의 두 편이 있고 부록으로 언행록 19조와 유사 16조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윤지당 그 선생님의 막내 동생과 시동생이 평소에 윤지당 선생님의 언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많은 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동생이 한 얘기로는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본 적이 없고 낮에는 집안일을 정말 빈틈없이 하고 효를 다하고 해서 이분이 글을 하거나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못했대요. 그런데 이제 깊은 밤에 이렇게 나와보면 다양하게 흐르는 불빛 아래서 조용하게 책을 읽고 계셔서 그 두 시동생들이 평소에 하는 얘기가 부인이신 형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도 더욱 분발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셨다고 해요. 그게 윤지당 선생님이 이제 말년에는 더 이제 저술에 힘쓰셨다는 그런 말이 있고 또 그 친정 동생이 한 얘기 중에는 그 윤주당 선생님이 둘째 오빠가 계시는 곳에 가서 있을 때 막내 동생이 윤지당 선생님 집에 와서 있을 때 보면은 한 달이 넘도록 있어도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이나 뭐 이렇게 불손한 언행을 하거나 그런 적이 없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손님을 받거나 또 다른 데서 선물이 들어왔을 때 답례를 할 때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자기 분수에 넘지 않게 그렇게 하셨다고 하고요. 아까 그 저기에 보면 시어머니 두 분을 모셨다고 하잖아요. 그 시어머니가 한 분은 남편의 그러니까 큰 댁에 아들이 없기 때문에 남편이 큰 댁에 양자를 갔어요. 그래서 그 양 시어머니 한 분, 그리고 본인 남편의 친시어머니 한 분, 이래서 시어머니를 두 분 모셨는데 워낙 효행이 아주 깍듯하게 하시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도 엄청 칭찬하셨고 특히 시어머니는 손님이 오면은 윤지당 선생님 그 칭찬하는 것을 아끼지 않으셨다고 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저희가 그 고부간의 갈등이란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 시어머니하고 잘 지내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잘 하셨고 형제간에도 우애가 아주 돈독하도록 잘 하고 또 그러니까 시동생 부인이 아기 낳을 때는
사흘 밤낮을 잠도 안 자고 그 아주 지성으로 그 치닫거리를 다 하셨다고 그 유사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저희 그 제가 예전에 이제 임윤지당 선양관에 잠깐 근무한 적도 있고 또 그 인연으로 인해서 한국여성예림회 원주시 지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이 윤지당 선생님 그 선양 사업을 하거든요. 거기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제가 끝에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저희들이 헌달에 할 때 했던 거. 이것으로서 제 얘기는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당위원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선당 김선임위원님의 이민지당 및 조선시대 여성 사상가 비교 분석인데요. 이 선당 선생님께서 아직 일정을 못 마치셔서 대신 성당 위원장님께서 대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우리 이동희 선생님 발제문 3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민지당의 삶과 사상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그 인문학자가 아니고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막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작성한 거는 요즘 그 챗GPT를 늘 쓰기 때문에 계속 물어봤죠. 그랬더니 정리를 좀 해줬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제 내용이 조금 수정을 좀 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어져 나오는 게 몇 페이지가 나오고요. 그 뒤에 나오는 게 이민지당 사상과 여성주의가 나옵니다. 김선임 선생님한테 원고를 받았는데 오늘 그 빠질 수가 없는 그런 그 교육이 있어서 저보고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동희 선생님 충분히 시간을 좀 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먼저 발제문 3부터 보시면 일단은 제가 잘 모른다는 걸 좀 전제로 하고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1721년부터 1793년에 사셨습니다. 그 임윤지당, 윤지당이라고 하는 그 호가 정해진 것도 아마 오빠가 정해준 것 같은데, 네, 오빠가 정해졌는데 그 주나라 시절에 아마 아주 유명한 왕의 어머니들에 대한 칭송을 하면서 지어졌다라고 합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그 윤지당을 오빠가 좀 일찍 지어주신 것 같은데 아마 그때부터 벌써 이 민주당에 대한 그 존중이 상당히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발제문 3든 발제문 4든 이제 이분에 대해서 평가에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남녀 평등의 사상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살아 생전에는 전혀 주목받지 못했고요. 책이 나오고 이후에 시간이 갈수록 그 자료를 통해서 평가가 가는 것 같아요. 아닙니까? 예, 제가 잘못된 거는 토론에서 네. 지적해 주시죠. 그래도 그래서 하여튼 최근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여성 철학자로 조선시대 최초의 여성 철학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도 좀 있긴 있죠. 근데 하여튼 그 젊은 학자들이 이 여성학자들이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던 거죠. 내 비록 부인의 몸이기는 하나 하늘에서 부여받은 성품은 애당초 남녀 간에 다름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아마 좀 세목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남성 중심의 유교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이민주당은 꾸준한 자기 수량과 학문 연구를 통해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도덕적 주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따가 우리 회장님이 얘기해 주시지만 성리학이라고 하는 그 보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연구들을 하지만 니라고 하는 것은 성은 그렇지만 니는 이제 우주의 위치, 그러니까 우주의 위치는 좀 이렇게 좀 멀리 본다 그럴까? 자연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걸 잘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관계만 관심을 갖죠. 근데 이 좀 자연 전체의 우주의 섭리를 이해하려면 굉장히 철학적인 요소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그 영역까지 갔는데 그거는 아마 이민주당 선생이 집안에서 꽤 그래도 좀 뭐랄까 이렇게 대접을 좀 해드렸던 것 같고 남편이 떠나고 자식들이 떠나도 집안에서는 좀 존중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보시면 가문 교육 배경이 좀 있고요. 거기 보면 아버지로부터 상당히 그 영향을 받았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보니까. 근데 이제 가장 중요했던 인물은 둘째 오빠 임성주라고 하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자라면서 공부를 집안에서 좀 배운 것 같고 굉장히 영특하신 분이었지 않았나. 그리고 거기에 보면 내가 대장부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라고 한 정도로 상당한 저걸 가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호도 거기 보면 동생의 재능을 아껴서 윤지당이라고 하는 호를 지어졌는데 그것은 주자의 글, 그러니까 주나라의 문왕의 어머니 태임, 부인 태사에 대한 여성상을 이렇게 해서 했다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윤신지라고 하는 용어였는데 윤은 이제 진실하다 이런 뜻이고 저 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문왕의 부인에 대한 고국 마을 이름이었고요. 지가 문왕 어머니 태임의 고향 이름을 지칭하는 거라 거기서 따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윤지당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찾아보니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다음 페이지 보면 결혼과 역경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한테는 굉장히 불운이셨고 이것이 어쩌면 지금의 이민주당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홀로 되셨으니까 시간적 여유가 많았겠어요. 그리고 말년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다음 페이지 장들을 보면 저술 활동을 아주 많이 하시기 시작했고 이동희 선생 후반에 많이 저술 활동한 거죠. 후반에. 네. 그래서 후반에 많은 걸 하셨고 보면 1788년 평생 스승이자 정신적 동지였던 오빠 임성주가 세상을 뜨자 그녀는 슬픔에 겪었고 그러나 이제 학문적 연구는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793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73세 오래 사셨죠. 그 당시에. 그때 이제 후반전에 많은 글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번 시를 읽어봤는데 굉장히 단단하다 그럴까요? 제가 읽었던 시를 좀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아주 시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사상적 분석을 좀 한번 보시면 그 참 하나 세상을 떠난 지 이민주당 선생이 떠난 지 3년 뒤에 사실 그 전에 1796년 친정오빠 임정주 시동생 신광우와 함께 그녀의 글을 수집해서 윤지당 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상 분석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성리학적 기반 문제죠. 성리학은 이따가 우리 회장 선생님이 잘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저보다 나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리학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공부 외에 우주 이치를 갖다가 공부했다. 그 정도 되려면 상당히 많은 자료를 읽어야 됩니다. 제가 무의당 장희춘 선생님 이 사상을 좀 정리하고 있는데 나라카산 속에 우주가 있다. 이것도 성리학 쪽에 이해에 속해요. 그러니까 세상을 좀 크게 보는 거죠. 지구로 또 우주로 바라보고
그래서 성리학적 공부를 여성이 했다는 건 이건 제가 봐도 그 당시에 쉽지 않은 일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성 유학자들 사이에 이기론, 신성론, 사단 칠정 논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임진당은 충분히 논쟁할 정도의 학문적 지식을 가졌다는 거죠. 신성론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음의 본성을 여러 가지로 이제 평가를 해서 이제 규정짓기도 하고, 사단 칠정 이런 거는 인의 예지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얘기들로 이제 그 사회의 어떤 규범이나 문화를 형성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이 성리학은 하나의 큰 문화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근데 그게 보통 다 남성주의적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시면 여성의 도덕적 주체성, 남녀 사이에 이민주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남녀의 도덕적 평등이다. 근데 그 당시에 이거 얘기하기 참 어려웠을 거예요. 이따가 그 심사임당하고 비교한 테이블이 나오는데요. 다음 주제에. 제가 보기에는 그 상당히 그 중앙에 가서 이런 얘기했으면 당장 저 반대적인 게 많았을 텐데 원주였으니까 오히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순수하고 지극한 선한 본성을 타고났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해서 어느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매우 보편적인 인격 완성의 관점이기 때문에 남녀 사이에 차이가 없다. 그 본질적인만 하면 남녀 사이에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여성들은 성만 있었지 이름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아마 지금 그 어머니들의 성이 있던 시절은 아마 거의 19세기 들어와서 있을 거예요. 그 전에는 성을 있고 이름이 없었죠, 여성들은. 그래서 거기 이민주당의 글에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내가 비록 부인의 몸이지만 타고난 아까 그거죠. 성품과 애초부터 남녀의 다름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즘 현대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성 스스로 성인이 될 수 있으면 철학적으로 증명됐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평등사상, 남녀 사이의 역할만 다를 뿐 그 본성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시대를 앞서간 진보주의적 견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아수행과 철학적 성향인데요. 임진당은 무엇보다 도덕적 자기수용을 중시했고, 이건 다 아시는 거죠. 지행아벨, 아는 거와 행동을 같이 한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높은 인격을 수행했다는 것이고, 그 임진당의 특징은 현모양처라는 용어가 거의 안 나와요. 심사임당에서는 꽤 많이 나오는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남편도 없고 아이도 없고 그야말로 홀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성도 학문을 연마해야 된다는 걸 주장하고, 당대의 그녀의 글에서 보면 독학으로 경서, 역사를 통달한 김은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여성입니다. 조사한 게 있는데 김은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는데, 김은을 제가 찾아보니까 조선 후기의 인물이고요. 1651년 그 윗사람이에요. 먼저 사람. 김은은 학자 김창엽의 딸로서 여성으로선 드물게 유학과 문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인물이었고, 경전을 즐겨 읽고 사회적 제약 속에서 많은 뜻을 펼쳤고요. 이분도 조명되는 것, 남자로서 태어났으면 깊은 산 속에서 책을 읽으며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 이제 김은인데, 그분의 노력을 극찬했다는 것이니까 당신이 그분 따라가고 싶었던 거겠죠. 한 세기 전의 인물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분은 계속 공부를 하고, 여기 보면 어떤 말이 나는 어느 고을 원님이 여자가 글을 배워서 무엇하느냐 식으로 편찬을 주자, 이민주당은 여인이 아닌 공자께서 어찌 부인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평생 바느질이나 하며
눈과 귀를 닫고 살아야 하는 그 답답함을 이라면서 나름대로 배움이 필요하다는 걸 역설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 작품은 아까 우리 이동희 선생님이 충분히 얘기해 주셔가지고 윤지당 유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참 오빠 형제들이 고맙죠. 이걸 잘 정리해줘서 지금 우리가 이 이민지당의 사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KBS 방송에서 논문은 시대의 명문이고 논문체화된 자문과 명분은 뛰어난 문학성을 주목받았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대 공부하는 분들이 이민지당의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을 향한 글들도 좀 많이 나왔고요. 자신수학. 거기 좀 중간에 밑에 보시면 제가 좀 한번 읽어드릴 거예요. 아까 그 글이었던 것 같은데 이동희 씨. 자신 수양의 비검명. 아까 혹시 이동희 선생님 이거 보여주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 시에서 그는 빛난다. 비검이요. 나를 여자라 여기지 마라. 그 칼날을 더욱 예리하게 숫돌에 새로 갈듯이 상당히 강하죠. 여성의 글춤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후반에 나온 글들을 보면. 그리고 겁쟁이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있는데 저 그 부분 감동받았어요. 이 대인이 걸어가야 될 길 이런 것도 얘기도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보기엔 남성이 쓴 것 같은 글을 쓰셨어요. 대장부 기질이 역력합니다. 그 다음에도 보시면 100번 칼을 벌어내듯 나약함을 뚫고 수양을 거듭하겠다. 이런 식으로 글이 생각보다 후반이 될수록 굉장히 단단한 그런 마음을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시문도 나옵니다. 시문에도 뛰어난 문인이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은 아까 좀 읽어드린 거 외에는 거기 예를 좀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없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논설문도 나옵니다. 철학 논문인데요. 아까 몇 푼 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리학을 이렇게 하려면 이기론, 심성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깊은 철학적 논문을 읽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철학적 이기, 심성설, 그 다음에 안심, 도심, 사단, 아까 얘기했어요. 사단, 칠정설, 예학설 이런 식으로 철학적 논문도 아주 많이 읽으셨던 것 같아요. 한 예를 들어서 인간의 마음의 본성에 관해서 논하면서 성리학의 성자, 성은 마음에 갖추어진 이치이고 마음은 성에 붙는 그릇이다. 그러므로 둘은 둘이 아니면서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학문이 깊은 분들은 다 이 모든 것은 하나로 통한다는 것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읽어보시면 그 이와 기에 대한 설명도 하실 때 변화물상하게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요. 그렇게 변하게 하는 근거는 이로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 끝없이 변해도 세상의 이치는 딱 정해져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종합적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 지식위원이었고 그다음에 제도권 교육이나 관직의 길이 막혀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적 노력으로 성리학의 심오한 이치를 깨치웠고 남성 유학자들과 견줄 만한 학문적 성과를 높였다. 그 대신에 이제 그 당시는 이분이 조명받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당대 때 남성 중심의 학문 세계에 선구자적 역할을 했고 그래서 지금 그 정약용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이분이 1762년이니까 이민주당 이후의 분입니다. 실학자고 그분은 여자도 사람이다 라고 평가했던 그런 일이어서 그 여성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학적, 철학적 가치도 단아하면서도 힘이 있는 문체였고 자신 내면의 세계와 이상과 우의적 표현을 좀 썼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논지가 날카롭습니다. 사실 아까 그 읽어보시면 시를. 그리고 전개가 조리 있는 문장이었다. 여성으로서는 논지가 날카롭게 하기 어렵거든요. 그 예술적으로만 쓰려고 해요. 그래서 문학과 철학의 경계를 아우르는 독특한 지성의 산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 보시죠. 그래서 거기 뒤에 보면 챗GPT가 정리한 거 보면 한국 최초의 맨 끝에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 최초의 여성 철학주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원주가 이민지당의 사명관을 해서 우리가 의미를 좀 찾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절은 넘어가고요. 김선임 선생님 거 간단히 얘기 드리고 마무리 줄까 합니다. 이민주당의 사상과 여성주의, 이민주당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민주당에 대한 그 보시면 이민주당은 1721년에 태어나셨고 여기 신사임당은 1504년입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한국 소사이어티에서는 이 신사임당의 평가가 워낙 높아서 5만 원짜리 예. 그래서 좀 한번 좀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주당은 21년에 태어나시고 1700 양반가의 딸이셨고 글을 읽기에 제한됐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경전이나 역사, 시문을 다 하셨다 하는 거고 평리학에도 뛰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얘기했던 이민주당의 사상과 여성주의는 아까 읽었던 것의 중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시면 되고 그래서 여성주의적 의의 측면에서 보면 이민주당 사상은 조선시대 여성 지식인의 지평을 넓혔고 대부분 여성이 한 문학이나 예술에 제한된 표현을 했던 시대와 달리 이민주당은 유교, 경전, 해석을 하고 철학적 논설까지 남겼다는 것이 가장 특징입니다. 그래서 훗날 한국 여성사의 큰 별로 점점 평가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성의 도덕적, 지적 주체성을 주장했다. 이민주당은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도덕적 존재이며 성리학의 성, 신과 신, 남녀 모두 공통된 것으로 보았다. 이는 당시 여성은 남성보다 본성적으로 열등하다고 하는 유교 질서에 반기를 들었다. 두 번째, 기질 차이 아닌 학습의 차이를 강조했다. 남녀 차이는 본성이 아니라 교육과 사회적 기회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현대 여성주의하고도 연결되죠. 그러니까 여성들한테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도 교육받으면 수용하면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거고 내면 수양을 통해서 자유 추구를 했는데 그녀는 자기 수양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자립과 주체성을 실현했고 외형적 권리보다 내면의 수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신사임당 얘기를 좀 드리죠. 신사임당은 본명이 신인선이고요. 그 당시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건 대단한 기적적 권위가 있는 겁니다. 16세기 조선 정계 대표적인 여성 예술가입니다. 훗날 현모양처의 상징이었죠. 그녀의 사상은 뛰어난 예술적 기능과 유교적 덕성의 조화로 나타내고 신사임당은 어려서부터 시, 서예, 그림 등 다양한 재능이 있었죠. 결혼 후에 8자녀를 훌륭히 교육해서 이분이 유명해진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율곡에 대해서 세상이 평가하면서 같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정 내에서 상당히 창작 활동을 허용받아서 굉장히 균형 있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성주의를 논할 때 신사임당은 다소 복합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그녀는 여성교육의 선구자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신사임당은 뛰어난 재능과 덕성을 겸비하여 여성들이 예술적 반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녀 교육에도 힘쓴 인물. 그러니까 사실은 20세기까지는 이분에 대한 평가는 높이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자녀 교육에 대한 중점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그 표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학원 보내느라고 애쓰셨잖아요. 아마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이
세계 거의 그 중심적인 국가가 된 가장 근본은 아마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학생들을 다 교육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역할이죠. 이게. 그녀의 삶은 후대 여성들한테 많은 영감을 주었다. 당대 여성의 교육과 사회 참여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조선 전기의 환경, 그러니까 조선 전기는 굉장히 여성들의 교육과 참여가 좀 자유로웠다고 하네요. 후기에 와서부터 점점 좀 힘들어졌던 것 같아요. 심사임당은 자신의 학습과 창작을 통해 여성으로도 가정 밖 예술 교육 분야에 기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고 문화에 공헌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다른 평가가 있어요. 심사임당은 철저히 가부장제에서 요구되는 현모양처의 역할에만 평가됐다. 실제로 현대인으로 그녀는 대한민국 첫 여성 화폐 인물로 선정됐을 때 일부에서는 유교적 가부장제에서 현모양처를 상징하는 심사임당은 현대 여성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했다. 그러니까 이게 매우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남자들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았느냐 이런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성 장체들은 심사임당이 개인으로는 여성이 아닌 북의 혈통을 성공적으로 계승한 현모양처럼 미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심사임당은요 친정집에서 예술 활동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여성에 대해서 1500년도만 하더라도 이렇게 존중됐는데 성리학이 깊어지고 당쟁이 강해지면서 후반에 가면 여성들의 권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이러한 논란은 심사임당의 한계를 보여주지만 동시대 그녀의 존재가 얼마나 오랫동안 한국의 이성적인 여성상의 대명사가 됐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다. 결국 심사임당의 의의는 여성의 재능과 교육을 중요성을 깨달아준 공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전통적 여성 역할로 평가된다 이 얘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두 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비교가 있어요. 공통점과 비교. 공통점부터 얘기하면 뭐 세 분 다 사회 한계를 넘어선 재능과 신념이 뛰어난 분들이었다는 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남성 중심 사회인데도 예배적으로 성취를 했다는 것이죠. 특히 인민주당은 엄격한 유교 윤리화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적 주체성을 보여줬고, 심사임당은 예술과 교육의 역량을 보여줬다. 세 번째, 희생과 한계도 상당히 공통적으로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그 뒤에 펼쳐지는데, 심사임당과 임지당은 조선시대 성리학 이념에 지배적이었고 같은 그런데, 임지당은 여성 해방 사상을 이제 이어갔다고 얘기를 하네요. 학문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주장했고, 심사임당은 자기 삶을 본보기로 해서 가정 내의 미덕과 예술로서 실천했다는 것이죠. 거기 테이블 한번 볼까요? 임인지당 18세기 조선 영조 정조 시대예요. 심사임당은 16세기 조선 중종 명종 시대. 그 성리학적 평등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등론이 임인지당의 핵심입니다. 남녀가 모두 선하며 수양을 통해서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 심사임당은 유교적 규범 속에서 가정에서 충실하면서 시, 서화를 잘하고 현모양처로서 이렇게 평가받았다. 이제 마지막 넘어갈까요? 여성주의적 평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민지당은 학자로서 여성의 지위를 변혁하려고 했다. 심사임당은 조선시대의 모범이 되는 현모양처럼 그 얘기가 또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성도 인간이며 역사와 사상의 주체임을 거듭 증명해온 여성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들이 그 시대 어려웠던 시절에 하려고 했던 것은 상당히 평가할 만하다. 근데 오늘의 의미를 보면 이따가 이제 그 이지연 교수님이 해주시겠지만, 이민주당은 전통 속에서 여성주의자를 평가받는다. 그녀의 삶과 사상은 가부장적 전통에 저항한 지성의 상징이고, 여성 교육과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큰 자산이다. 이걸 보시면 약간 이민주당을 좀 더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원주에서
단순히 바라볼 게 아니고요. 좀 이제 여성주의와 연결해서 보시면 아마 상당히 의미를 더 부각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니면은 아버지가 함흥 판관, 지금 생각하면 군수 정도 훌륭한 집안이고, 어머니는 박병윤 씨 2조 판서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장관급 그 정도. 그래서 부유한 집안에서 정말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제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할 수 있었고 집안이 훌륭하기 때문에 이러한 또 철학과 여러 가지 사상을 할 수 있었다. 제가 이제 간단히 좀 설명하고요. 제가 여기 오늘 여성위원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민주당이 얘기했던 그런 사상하고 또 현재의 이거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저는 이 앞에 조선 영종도 시대의 시대적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그때 영종도 시대의 이 태조가 조선을 세웠을 때 이성계가 여기 두 번째 보면은 유교적 민보주의다. 그러니까 유교를 바탕으로 해서 조선이 시작이 돼서 거기에 21대 영조, 그 다음에 22대 이제 정조, 이 시대 상황이 강량히 그 유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좀 유교를 좀 더 알지만은 아시잖아요, 공자. 참, 유자가 선비 유자, 그러니까 선비라는 거죠. 선비가 뭐냐, 선비. 그래서 삼강오련 사서삼경 있잖아요. 노노 이러한 인의예지신이라고 하는 삼강오림과 사서, 노노, 대학, 맹작, 풍정, 시경, 삼서, 주역. 자, 이런 거를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공자의 그 유교 사상. 그래서 유교의 여성관은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남녀 유별. 남과 여자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모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 또 남녀 질서의 부동석 잘 아시잖아요. 남자가 여자가 가까이 하면 안지고 멀리 하면은 원망한다. 삼정지혜 지금 이런, 그러니까 이 유교의 공자의 유교 기본이 그거를 반대하는 게 바로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럼 유교에 왜 유교 사상을 반대했느냐? 유교의 성선설, 성악설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이제 나오는, 옛날에 과거에 거기에서 공자는 정명론이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아시잖아요, 그죠? 군주는 군주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스승은 스승다워야 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 여기에 군주하고 신하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여자라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남자입니다, 다. 특히 여자는 유교에서 무조건 남자를 옆에서 도와주는, 서포트하는 사람이지, 모든 것은 그 군주나 신하, 스승도 마찬가지고, 단지 부모에서 뭐가 있어요. 예. 자, 이러한 이 사상에서 유교가 출발하면서 영종도 시대에 이제 이렇게 조선 시대가 쭉 오면서 영종도 다 아시지만은 영조 저 사도세자 아들 죽여가 이렇게 했죠. 그다음에 이제 정조가 오면서 이제 영조의 둘째 아들 사도세자의 해경궁 홍씨의 아들이죠. 그래서 영종도 시대의 시대적 상황은 그때도 똑같은 조선시대의 유교 사상이 근본으로 쭉 가다가 하여튼 이 영종도 시대에 이 이민주당이 살았다는 거죠. 이민주당이 이제 1721년이니까 영조가 왕이 되어서 3살 때 영조가 시작됐고 1793년도니까 결국은 이제 영종도 시대에 이제 임시당이 살면서 결국 유교를 결국은 반대를 하고 유교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여성의 새로운 여기 보면은 지적 자율성과 성평등
또 윤리적 실천과 시민윤리, 또 유교 비판과 비판적 성찰, 교육 졸업과 교육의 공공성. 자, 이런 면을 이제 강하게 이제 그 임당 스님이 이제 주장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때의 유교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남존 여비 사상, 빼면이죠. 예? 모르셨어요? 그리고요, 솔직히 현재 민주당이 원하시는 모든 여성의 개혁주의고 여성 양평등, 이건 다 이렇습니다, 솔직히. 현재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IT 컴퓨터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PC가 나왔던 198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성의 주의가 10배, 100배도 아니에요. 몇백 배 주의가 올랐다. 이렇게 저희는 강의 그 교과서에서 나와요. 왜? 지금까지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논리에 있어서 모든 것은 남성이 위주가 되고 남존 여비 사상의 유교 사상이 항상 대한민국 사회에 쭉 내려오다가 컴퓨터 PC가 80년 초에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성의 역할이 엄청 강해졌습니다. 또 여성의 직업이 생기고 또 여성의 직업이 다양하게 사무실에서는 이제는 여성 직원을 뽑지 남성 직원을 안 뽑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 농업사회에서 산업시대까지는 남성 중심이 굉장한 힘이 우위했었는데 정보화 시대로 되면서 여성들의 지위,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컴퓨터라이즈 되고 지금 뭐 AI 아닙니까? 즉 이러면서 여성의 어떤 섬세함, 이 컴퓨터라고 하는 직업들이 발생이 엄청 많기 때문에 여성의 수입이라든지 직업이 다양화되고 창업 모든 것이 지금 상당한 여성의 주의가 과거보다 10배, 100배 이상 여성의 주의가 상당히 올라갔다. 현재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민당이 말씀하신 거는 지금 다 이뤘다. 현재 지금 남존 여비가 아니라 지금은 남비 여존이에요. 이런 모계 사회가 지금 왔고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과거에는 남녀 7세 부동석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현재는 이렇게 상당한 변화가 지금 올 정도가 아니라 옛날에 어떤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과거에 그 뭐 칠거지약 아시잖아요. 참 시부모의 순정 못하거나 자식을 못 낳거나 행실이 나쁘거나 그 다음에 질투를 느끼는 거 아니 남편의 첩이죠. 여자에 대한 것도 질투를 느끼면 그것도 칠거지약이래.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옛날에 병이 걸리거나 또 말썽을 부리거나 도둑질하면 이 내쫓았어요. 이게 칠거지약 아니었습니까 옛날에? 이게 지금 현실에 뭐 전혀 안 맞는 얘기죠. 남자들이 좀 쫓겨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과거의 여성들은 집에 농사를 짓는 사회에서는 자 농업을 짓고 아이를 키우고 출산하고 집에서 도와주는 왜 뭐가 있겠습니까? 나가서 빨래하면서 우물가에 나가서 빨래하면서 정보를 주고받는 챗GPT가 결국 옛날에 우물가에 있어요. 정보를 주고받는 트랙은 바로 그랬고 장 보러 가는 거 외에 그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뭐 저기 그 스타벅스 뭐 커피숍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모든 그 커피 다 있잖아요. 스타벅스 커피숍을 사는 게 누굽니까? 우리 여성들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만큼 여성들의 사회의 주위는 상당히 지금 엄청난 경제적인 위치라든지 또 이 정치력도 뭐 여성 가족부도 생긴 게 지금 뭐 양성평등부로 지금 바뀌지 않습니까? 이민지당이 아마 현재 살아계시면 지금 여성평등부 장관으로 지금 하마평에 오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유교의 시대에서 반발을 느꼈던 임진환 선생님은 집안이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물론 청주에서 태어났지만은 또 서울 갔다가 뭐 저기 뭐 함흥 원주에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시는데 그 집안이 엘리트 집안이기 때문에 공부도 할 수 있었고
그것이 가능했었고 그래서 결국은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또 기본으로 해서 남녀 평등 또 여러 가지 교육 철학 이런 것들을 지금 이나 선생님이 강조를 하셔가지고 뭐 윤리라든지 그래서 누구나 이제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그 학문을 하면은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갈 수 있고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과거에는 사실 어려웠죠 그때 상황. 그러나 지금에 와서의 그 현대적 비판은 사실은 저는 이제 IT 쪽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 인터넷이 여성의 주의를 결국은 이런 무한대로 지금 올려놓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는 여기 있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대신하고 오늘 저희 분과 우리 황 교수님한테 우리가 발표는 여기 동영상도 다 끝났고 이제 우리 토론으로 들어가서 30분 아주 우리 여기 여성 분들의 얘기를 쭉 들어보고 과연 여성 차별 과거의 남녀 유별이라는 것이 여성 평등이라는 위치에서 여성 권리가 과연 현재에 어떤 것을 좀 더 느끼는지 그거를 좀 물으면서 같이 우리가 디베이팅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째 마이크를 우리 박보민 선생님한테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요. 네, 주세요. 이민당 선생님이 같이 조선시대에 그죠? 이런 유교정신에 반발해서 남녀평등도 주장했고 지금까지 이제 조선과 현재에 있어서 과연 현재의 어떤 이민당 선생님의 과거와 또 현재 여성의 지위, 여성의 권한, 차별 이런 것은 과연 어떤 우리 박보민 선생님은 어떤 거를 좀 느끼신 게 있으신지? 네. 오늘 이제 여러 위원님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1962년생이거든요. 그러면 1960년대생인 나와 인륜지당이 생존했었던 그 시절에 이제 여성의 위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 저희가 3남 3녀예요. 그런데 오빠들이 3명이 태어나니까 아버지가 족보를 펼쳐서 집안에 돌림자를 써가는 이름을 아주 심사숙고 막 이렇게 아들들은 지어주시고 딸들은 그냥 쉬운 이름으로 쉽게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내가 태어나서 처음 받은 첫 번째 성차별이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인륜지당의 집안이 엘리트 집안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의원님이. 그런데 그나마 인륜지당은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그래도 조금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본인의 이름조차도 가질 수 없었던 그런 사회적 기여의 부당함을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그냥 여염집 아낙네들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 제가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정말 여성의 희생이라든가 여성의 돌봄, 양육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이 수컷들의 횡포가 지적 권력을 횡포를 가진 수컷들의 횡포가 너무 오랫동안 계속됐구나. 그러면 지금 2000년대 지금 들어서는 그러면 그것들이 많이 완화되느냐 하면 아직도 IT로 인해서 많이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됐다고는 합니다만 아직도 여성이 깨지 못하는 유리천정은 여전히 존재하고요. 직장 내에서 사회적인 어떤 차별, 부당함 이런 것들도 있고 아직도 갈 길이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성의 입지가 어려웠던 시절에 독학으로 경서와 역사에 통달했었다는 김윤이라는 여성에 대해서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김윤이라는 여성은 그러면 어떤 여성이었지 좀 이제 호기심을 갖게 됐고 김윤, 그 다음에 인륜지당 또
저는 이제 박경리 선생님까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한 인간이 가진 어떤 시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경리 선생님도 내 삶이 편안했다면 나는 문화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원고지를 채워갔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정말 그분은 사람이 이렇게 한 생애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들을 남편과의 사별, 아들의 죽음, 암진단, 다 진짜 다 그 고통을 문학 속에 녹여내셨잖아요. 이 임윤지당도 보면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났다고는 하지만 행복한 여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8년 만에 돌아가셨고 또 양아들로 입양한 아들도 딸도 사살이 키우다가 일찍 떠나보냈고 양아들로 입양한 그 아들도 또 20대에 보냈고 참 시련이 많은 여성이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두 분이나 모시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수많은 어떤 희생이라든가 용기, 노력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래도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좀 깨고 어떻게 한 발짝이라도 조금 더 올라가려고 그런 사회적 편견을 무릅쓰고 올라가려고 했던 그 임윤지당의 노력, 희생 이런 거에는 진짜 많은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의 갈 길은 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마이크를 계속 수컷이 봐서 옮기겠습니다. 이장님 먼저 성리학이라는 용어부터만 보겠습니다. 먼저 이 성이라는 단어는 중용에 제일 첫 번째 중용을 펴자마자 천명지위 성이라 하늘이 명한 것을 일러 성이라 한다. 여기서 이제 출발한 거죠. 근데 이걸 그 송대의 성리학자인 정이천 또 그 후배인 주자가 성즉 리라, 성은 곧 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성리학이 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이민주당 보면 인심, 도심, 사단, 칠정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인심, 도심 이 말은 저 서경에 나오죠. 사서삼경 중에 서경. 네, 거기에 이제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이제 왕위를 남기면서 정치의 요체를 16자로 이렇게 요약해서 알려줬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인심유의. 인심은 아주 오직 위태롭고 도심 유미. 도심은 아주 희미하다. 따라서 유정유일. 오직 정밀하게 하여 정일하게 하여 윤집골중하라. 진실로 그 가운데를 잡아라. 핵심은 윤집골중이죠. 진실로 그 가운데를 잡아라. 좌파 우파 양극단을 잡되 그 가운데를 취하라. 여기서 인심 도심이란 말이란 인심은 위태롭다. 그래서 인심은 개인적인 욕망을 인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도심은 도덕적인 그런 어떤 좋은 것.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 태계가 주제와 마찬가지로 이 인심을 기로 돌리고 도심 좋은 거는 리로 돌리고. 그러니까 리가 하늘이고 그러니까 리는 도덕적으로 아주 우수한 것, 기는 그 도덕적으로 좀 저열한 것, 욕망, 개인의 욕망 이런 거에 대해 돌린 거죠. 그리고 사단 칠정은 사단은 그 맹자에 나오죠. 맹자가 측은지심 이거는 인지다냐오. 그죠? 남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애가 물에 빠졌는데 그걸 아유 건져주는 거 이건 인한 마음이라 이거죠. 그리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수호지심은 의로움. 그래서 이 사단은 아주 좋은 마음이기 때문에 덕에서 나오는 도덕에서 나오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걸 리로 돌렸어요. 리로. 네? 그리고 칠정은 개인의 감정. 뭐 화내고 분노하고 이건 개인의 욕망에서 나오는 감정인데 이걸 기로 돌려버렸죠. 그래갖고 리와 기를 대립적으로 본 게 이게 태계의 학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율곡은 반대죠.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태계는 리가 바라면 리발, 네? 그다음에 기수, 기는 따라간다. 리를 따라간다 해서 리를 아주 우위에 두었는데 태계 율곡은 아니 리는 어떤 원리인데 원리가 어떻게 활동을 하냐. 그래서 율곡은 기발, 기가 발동하는 것이지 리는 거기 올라탄다. 그래서 기가 리를
태우고서 이제 활동한다 이렇게 해서 서로 네. 5번 년간 싸우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은 리기 이런 뜻을 서로 잘못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프레임이 틀린데 자기 프레임만 고집한 거죠. 지금 우리 좌파 우파 싸우는 것도 자기 프레임으로서 딴 거 절대 인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똑같아요. 네. 자기네 프레임에 벗어나면 그러니까 뜻 자체가 틀려요. 리. 근데 이건 도덕적인 우수한 것. 근데 율곡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원리. 사물의 원리. 그리고 윤희당께서는 뭐라 하냐면 이 싸움의 가장 큰 게 이제 주자가 얘기한 리일 분수라는 용어가 있어요. 리는 하나인데 이게 나누어서 여러 가지가 된다. 근데 이제 이걸 윤희당께서는 아주 합리적으로 잘 해석을 했었죠. 리는 하나지만은 이것이 나누어서 각 개별 사물에 다 리가 존재한다. 이게 아주 윤희당의 탁월한 그 이론입니다. 근데 이제 그 태계파에서는 리는 하나인데 이게 나누어서 기가 여러 개로 나눠진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사람은 기고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원리는 리라고 해서 태계는 그걸 도덕적으로만 살폈어요. 도덕적으로. 근데 이제 율곡은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만물을 본 거죠. 그래서 기는 어떤 사물인데 거기 무슨 도덕적인 게 있냐? 그래서 그 도덕적으로 본 거하고 그냥 일반 사물로 보는 그 차이 때문에 이렇게 서로 안 맞은 겁니다. 서로. 그래서 인심, 도심은 지금 얘기했듯이 인심은 그런 개인적인 기에 해당되는 개인적인 욕망이고 그 다음에 도심은 그 리에 해당되는 아주 도덕적으로 우수한 것.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요거 했는데 이 사서삼경 중에 하나인 주역에서 보면은 이제는 선천의 시대가 가고 선천의 시대는 양이 우수한 세월이기 때문에 남자가 우수한 세월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월이 지나면은 가정에서도 세월이 지나면은 예를 들면 남자가 60이 되면은 점점 이제 양이 약해지고 음이 싹 트죠. 그래서 남자가 나이 들면은 그 어릴 때 대발이 아빠가 왈왈왈 하다가도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용어도 수신제가라는 용어도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60 전에는 수신제가는 열심히 공부해서 돈을 벌어서 가정을 지키는 게 수신제가라면 60 위의 수신제가는 숫자가 닦을 숫자가 아니라 손 숫자로 변하는 거죠. 손과 몸으로 하는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수신제가. 그래서 술을 마시는 것도 이것이 가정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술은 음기를 기르는 겁니다. 음을 길러야지만 가정에서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죠. 그런데 이제 술만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양을 보호해야 되는데 양을 보호하는 게 이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회나 고기를 안주로 먹는 것은 그 음을 보호해서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시면 과음한다고 하는데 이 과음 지나칠 것 같다 음자가 마실 음자도 되지만 음양일 때 그 음도 됩니다. 음이 너무 지나치게 된다. 술을 많이 마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2차 가서 술 드실 때 우리 의장님도 한 말씀 하시고 네, 이상 끝이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다음에 우리 잠깐 이윤희 선생님 우리 여성들의 얘기를 좀 많이 듣겨보고요. 이윤희 선생님 우리 위원님 뭔가 첫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그렇게 어려운 성리학을 남자도 아닌 여성으로 공부해야 하였다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그것도 차별이 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요즘에도 저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여기 보통 다 저는 수준들이 다 높으신 분들만 오셨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공부 정도 한 사람들이 처음 시작을 그렇게 하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당시가 조선시대예요. 그랬죠. 그래도 지금은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신 분에 대한 우월감을 먼저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냥 우리가 말로만 남성 여성의 차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속으로 이제는 남성 여성의 차별이 없는 사고까지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이크. 지금 제 앞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여러 가지 다 동감이 가고요.
저는 지금 그 시대에 이제 우리 임윤지단 선생님께서 그 평등론에 대해서 정말 큰 지지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의 지위가 정말 많이 아까 뭐 100배? 그 정도까지는 한 200배 PC에서 그게 네. 얘기해요. 어쨌든 높아졌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높아졌는데 그런 어떤 밑바탕에 이런 임윤재 선생님이 그때부터의 어떤 평등론이 작용해서 지금 우리의 여성들 뭐 또 남녀 평등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고르게 지금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평등해지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오늘 더 존경스러운 마음을 좀 한번 잠깐 가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그냥 질문 하나 할까요? 공직에 공무원 오래 생활하셨는데 물론 다 말은 할 수 없지만은 오랫동안 공직 생활하면서도 그거를 좀 이런 남녀에게 좀 느끼셨어요? 간단히.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아까 그 우리 김보미 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이윤희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몰라요. 가정 내에서는 어느 만큼 우리 여성들의 위치 이런 게 조금 가정 내에서 높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많이 다 이렇게 잡혀서 남성분들이 뭐 사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회적으로는 아직도 많이 더 여성들이 아직 뭐 평등하다 이런 걸 막 몸소 많이 느끼지는 못하고요. 또 오히려 사회적으로 아까 수컷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수컷분들이 은영중 우리가 좀 우월하다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요. 좀 아직은 더 우리 여성들이 더 좀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임윤지단 선생님의 그걸 받들어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진급의 합니다. 차이라든지 보수의 차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거 인정하지는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저 원주어리랑 해서 이제 여성어리랑으로 지금 여기 난감 선생님 돌아가면서 다 해야 되는 분위기인 거예요? 가야 되는데 지금. 저는 오늘 임윤지단 선생님에 대해서 공부 좀 잘했고요. 그 당시에 73세까지 살았으면 참 오래 살았던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그 영정조 시대에 더군다나 정말 고생한 여자분이 그런 걸 봤을 때 그분이 오랫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유고집이 또 잘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여성평등 글쎄요. 지금 현실에 이게 학문과 현실은 잘 맞지 않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주장하고 이러는 것도 좋지만 의무, 권리만 주장하는 것보다도 의무들 다 하면서 권리가 동등하게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농객으로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런 귀한 자리 초대받아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 듣고 왔는데 이렇게 심도 있는 얘기를 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숨은 이런 보석 같은 이야기를 발굴해가는 기록의 장이 여기에 있어서 그 원주가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할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여성평등이라는 말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양성평등이 맞죠. 그리고 여성평등이라고 그거는 여자가 벌써 평등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빨가진 엄마가 이런 말을 하면 조금 안 되지만 저희 아이한테는 제가 여성평등보다는 양성평등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얘기를 해요. 사실 요즘 아까 우리 얘기하셨던 것처럼 남자분들 좀 불쌍한 걸 제가 많이 보면서 살다 보니 양성평등이 이제는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양성평등이 어떤 기준으로 가져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교육이 좀 더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여성평등이라기보다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봤고요. 임윤지당 선생님을 많이 알려서 10만 원짜리는 이분이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3.5만원에서 10만 원짜리. 집회공사에 계신 분한테 다음에 만나면 이 얘기를 꼭 드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이분이 원하셨던 건 여성평등이라기보다는 양성평등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신명호
저는 가장 일차적인 가정 환경이 가정교육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분의 삶은 굉장히 힘든 면도 많았지만 삶의 원동력이 학문이었구나라는 그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이동희 의원님 이제 소개로 오게 된 한국여성예림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신혜선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단체에서 이제 이민지당 선생님 선양 사업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왔고요. 그래서 또 이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얘기할 줄 몰라서 좀 마음 놓고 있다가 민회는 뭐 강력하게 또 얘기하셔요. 네, 여성민회. 저희는 예림회에서 예림회. 네,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 이민지당 선생님 선양사업과 전통문화 이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 그 여성 관련해서는 지금 아까 또 많은 그 지위 향상이 있었다. 남녀협의회 반대, 여전합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뭐 요즘에 제 주위에서 시댁을 시가라고 부르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친정, 처가 이렇게 부르는데 시가는 시댁 이렇게 높여서 부르니까 이제는 같은 용어로 시가, 친가 이렇게 부르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고 들으시면은 뭐 그런 걸 그렇게까지 바꿔서 해? 라고 하는데 우리가 쓰는 용어들 하나하나에 은연중에 이런 그 양성평등적이지 않은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변화부터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민지당 선생님이 활동하셨던 건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영정조 시기인데 이때가 워낙 조선시대에 문예 부흥기다 보니까 이민지당 선생님이 뭐 엘리트 집안인 것도 있고 뭐 양반도 있고 이렇게 공부를 하셨지만 그때 사조 자체가 좀 자유로운 학문이 많이 발생할 수 있었고 이분이 또 그러한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실 수 있었던 영향도 있어요. 그래서 문화가 부흥하면서 이분이 더 부흥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조금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더 많은 학문을 하고 또 이민지당 선생님 사상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명순 위원님. 네, 생명협동공과에서 이렇게 좋은 주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노래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 여성 위원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고요. 세 분 네 분의 그 위원님들이 지금 조사하셔가지고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저는 여기 내용을 전체 뭐 이렇게 찬성하는 그런 분위기는 저는 아니고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나이가 연령이 평균 60세 이상은 다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양성평등 쪽에서 볼 때 현재 느끼고 있는 우리 남성 위원님 위원분들은 또 역차별을 뭐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될 수 있고 30, 40 세대에서 볼 때 저희 자녀들의 위치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양성이 평등화됐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재조명하면서 저희들이 잡아가는 게 사실 역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이민지당 선생님께서는 최초의 성리학자이시지만은 사실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벌써 뭐 둘째 오빠인가가 벌써 이런 자료를 남겨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거를 읽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어차피 역사는 흐르기 때문에 흐른 뒤에 평가는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많이 그래도 양성이 평등화되어 있어서 너무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민지당 선생님이 유교나 성리학을 뭐 배척하면서 성평등을 주장했느냐 아니면 그 유교나 성리학의 범주 내에서 성평등을 주장했느냐 이 부분이 지금 몇 발 때문에도 어디는 그 성리학의 범주 내에서 이런 주장을 한 걸로 나오고 어느 부분은 배척한 것도 일부 있어요. 또 일부는 성리학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어느 쪽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될지 우리가 학자들마다 평가하는 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논문들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바라본 시각으로 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아까 양성평등 얘기했듯이 논쟁이 될 수 있는데 그거는 학문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 규정한다는 게 별로 그렇게 좋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대신에 저희들이 아직 그 전문적인 사람들이 아니어서 후에 저는 하나 좀 이렇게 해보고 싶은 게 전문가를 한번 모시고 들어보면 어떨까. 특히 이제 최근에 쓴 책이 있거든요. 제가 그분을 모시고 싶더라고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 정도로 공부하고 다음에 전문가를 모셔서 듣고 그때 토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정리되는 건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8년도 7년도 무렵에 지금 선양관 앞에 있는 비검명 그 작품을 만들 때 제가 그때 그 작품을 했던 사람이라서 그때 공부를 좀 했던 적은 있는데 짧은 시견으로 볼 때 지금 오늘 이민주당을 얘기할 때 젠더의 갈등으로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이민주당이 유교 성리학이 여자들한테 접하기 힘든 상태에서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성리학에 엄청난 업적을 쌓았다는 쪽으로 접근을 해가면서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남녀 성평등이나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젠더 갈등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민주당을 이해하는데 조금 편협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 들어요. 그래서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성리학을 그렇게 깊이 있게 연구했다는 쪽으로 접근해 주신 것이 포괄적으로 의미가 더 있다. 저는 이렇게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절대로 이거 젠더 갈등으로 보면 끝안나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고, 단지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당시에 이렇게 잘 배운 집안의 여식으로 태어나서 일찍 과부가 됐고 했지만은 동시대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이 봉천 구석에서 그러니까 이 봉산동 거북바위 근처에서 살았던 이민주당과 원주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요 상관관계가 우리가 조금 어렵지만이라도 그렇더라도 조명하는 쪽이 있었으면 우리 원주 민회에 원주의 정체성에 논하는, 지난번에 김금원을 여기 얘기할 때도 똑같은 지위에 있었지만 왜 그 반화당 그 박죽서나 김금원이 원주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이 뭘까를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보듯이 여기 지금 이민주당이 그 동시대에 더 잘 사는 집안도 있었을 거고 더 개혁적인 집안의 사람이 있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최초의 성리학자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 원주 사람이라는 것의 상관관계와 이 부분의 억지 춘향은 아니더라도 뭔가 조금의 인과관계나, 그리고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될 부분은 이민주당이라는 사람한테도 자랑스러워해야 되지만 원주인으로서의 이민주당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부분에도 조금의 어떤 이렇게 할애를 해서 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는 부분이 무언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원주 민회의 구성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이야기가 좀 이렇게 씹어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임윤지당 또 이 여성들의 이런 활약 이런 것들이 원주가 갖고 있는 정체성과 연결해서 분명히 뭔가 그 하나를 이렇게 조금 좀 정리하면서 좀 같이 하고 원주에 같이 하고 연결해서 가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